제가 어제 들어왔는데 그 트럼프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상당히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내년에 중국에서 재정 적자 같은 게 많이 확대되니까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사용하니까 하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지금 상속세가 없거든요. 상속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을 보고 왔는데 며칠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상속세인가요? 그거를 40%인데 줄여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제 그런 중국과 미국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 좀 그런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질의응답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의 내일이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광군제라고 하는데 광군이란 말이 솔로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막대기 4개 있는 날, 그러니까 솔로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신문의 일부이긴 하지만 솔로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팔릴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언론은 상당히 이제 오버를 하니까 잘못 빗나간 거고요. 다시 말하면 11월 11일은 중국의 입장에서 제가 현장의 그런 느낌을 전하면 중국 최대의 경제 행사입니다. 2009년부터 그냥 스리슬쩍 그러니까 국적도 없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근거도 없이 시작된 날인데 지금은 중국 최대의 경제 행사가 돼버렸어요. 얼마라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저 행사에 자동차 파는 게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 파는 겁니다,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에 주유카드를 준다라고 저기 중국어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보면 1초면 물건 다 날아간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12시에 땡땡 할 때부터 먼저 누르는 사람이 이제 막 살려고 막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누가 더 빠르냐 이런 걸 우리 데이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회사가 자동차를 저걸로 팔려고 하는 쉐보레라는 브랜드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그 브랜드를 자동차 저걸로 50대를 선착순 반값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자동차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한두 개 모델이 아니고 40개 업체가 한 업체당 많은 데는 10개 브랜드, 많은 것은 한 4, 50개 브랜드 해가지고 한 차종으로 보니까 한 400개의 브랜드가 온라인으로 팔리는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어떤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가장 혁신적이면서요.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겠지만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행사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일반적인 것들도 다 세일하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중국 내 최대의 나름대로 경제 이벤트다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 인구가요, 지금 8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8억이 정도 되면 저거의 80에서 90%는 다 누구 사용자다? 모바일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사용하는 건 그 인터넷에 익숙해 있지만 80에서 90%가 모바일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핸드폰으로 사고 핸드폰으로 결제한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작년에 912억 위안의 결제가 이루어졌고 매출이 이루어졌고 그걸 우리나라 또한 따지면 16조 4천억 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 금액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저걸 세일즈할 때 처리하는 용량이 매매 건수가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전산 기술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1초에 12만 건을 처리했습니다. 1초에 하루에 12만 건이 아니고 1초에 12만 건인데 전혀 다운되지도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자, 올해는 얼마 보고 있느냐? 2016년은 예상액은 1,400억 위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제가 보면 한 24조, 25조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뚜어쇼팡이라는 중국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 그걸 표현하는 하나 단어인데요.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중독한 사람을 아니면 도박에 대해서 도박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떨 때만 끊을 수 있다고 합니까? 손을 끊어야만 도박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말입니다.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쓰냐 하면 손을 끊지 않으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광풍이 분다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자, 그런데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6억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하루에. 어떤 회사일까요? 유니클로라는 일본 회사가 하루에 11월 11일 광군지회라고 하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한 매출이 6억 위안이고요. 저도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매출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저게 유니클로의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에 있다가도 나오지만 분명한 시그널의 하나는 뭐냐? 온라인이 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매출 1,000억 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오프라인 하다가 곁들여서 온라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1년 전부터 하루 행사를 위해서 팀이 만들어집니다. 유니클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업체들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직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품 개발도 따로 하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파는 거,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 다른 곳에서 파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혼선이 생기고 매출에 아주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마케팅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한 날을 위해서 제품을 디자인을 따로 하고 저 한 달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연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억을 하고요. 처음 4분 동안 1억 위안 돌파하는데, 즉 180억 돌파하는데 4분 걸린다는 겁니다. 저 유니클로 회사 하나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 할 때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부분이 근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밑에 웨이샹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웨이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게 중국 통계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을 여기 유학생한테 받아가지고 파는 게 개인적으로 팔고요. 자기 원래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웨이신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 오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흔한 것은 한국에서 화장품 면세점에서 사고 가서 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 같은 것들을 내가 잘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중국말로 예를 들면 뭘까요? 하여튼 A라는 절 잘 만든다 그러면 일찍 퇴근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공무원이 4시면 퇴근하거든요. 와서 뭐 합니까? 내가 3인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 연락해라. 그래서 또 그걸 장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손톱,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는 거 또 이렇게 방문해서 해주는 거고요. 이게 매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사지도 자기가 마사지 기술이 있다 그럼 퇴근해서 어느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웨이샹이, 그러니까 개인 소상업자가 1,000만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원래 주 업종이 따로 있는데 또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저런 비즈니스에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을 약간 우리를 따라온다?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없다는 부분을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어를 조금만 배우신 분들은 뭔 말을 중국에 가서 듣느냐면 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라 하면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되게 높은 지역에 올라가 조금 이렇게 산등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약간 강화한 건데 중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진짜 사나이라면 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것은 뭐냐? 진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창업이라는 말을 사회가도 말하고 있고 정부도 말하고 있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하루에 여기 보면 262만 개 창업이 상반기에 됐다. 이거는 하루에 창업이 14,000개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일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나누기만 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사회적인 분위기, 정부 지원 정책, 또 하나는 실업난 해소, 또 하나는 마윈 같은 걸출한 또 얘네들의 롤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에 창업이 대중의 어떤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란 말인데 결국은 뭐 창업의 대중화 줄이면 이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작년만 해도 하루에 11,000개였어요. 올해는 14,000개. 예, 뭐 13,000개 하면 한 달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아까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 창업에 대니까 하나 선전에 가면
심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6명 중에 1명이 CEO라고 합니다. 인구로 봤을 때. 근데 애들 빼고 공무원 빼면 2-3명 중에 1명이 CEO라고 하는 게 선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얼마나 창업이 활발한지, 아니면 아까 같이 외샹이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상거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에서 왜 전자상거래가 앞서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은 원래 경제가 건너뛰기 경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VCR이 없이 DVD로 바로 가는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전화가 없이 어디로 바로 갔습니까? 중국은 바로 휴대폰으로 간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제조업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마케팅이 사실은 정착되지 않고 어디로 바로 갔느냐? 온라인으로 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에스컬레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중간에 1층, 2층, 3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1층에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10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주는 쇼크도 있고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갈 때 기회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이 비즈니스 온라인에서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저희가 쓴 보고서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외자 경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음료 시장을 누가 다 잡고 있느냐? 사실은 중국의 생수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주스? 다 넘버원인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중국의 음료 시장을 해갖고 우리 기업들이 막 열심히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80% 잡고 있는 코카콜라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기업에 의한 시장이 아니고 외자 경제 의존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잡고 있는 건 글로벌 500대 기업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틈을 누가 밀고 올라오고 있느냐? 중국 기업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자에 의한 중국 경제가 중국 기업에 의한 중국인의 소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부분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승용차의 브랜드가 저렇게 42%인데 지금 대단한 겁니다. 중국에는 외자의 자동차 업체가 진출할 수 없습니다. 뭘로? 독자로. 50% 비중밖에 최대 자본을 못 갖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는 이제 외자를 쓴단 말이죠. 합자이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거의 50%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97%를 중국의 로컬 기업이 갖고 있고 저 중에 97, 8%, 그러니까 97%를 100이라고 봤을 때 97, 8%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BYD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분야를 오히려 중국 기업이 더 잘 점령하고 있는 거죠. 휴대폰하고 평판 TV,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삼성이 요즘에 어렵긴 하지만 작년부터도 6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위는 어디입니까? 화웨이가 되고 애플이 4위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컬 기업이 판매량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89%가 중국 로컬 기업이 만드는 걸 중국인들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마저도 평판 TV 85%입니다. 재밌는 거는 개인용 무인 드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인기라고 하는데 중국인은 우런지라고 하는데요. 무인기라고 하는 중국에서 나름대로 첨단이잖아요. 근데 $1,500 이하의 민용, 그러니까 군사용이 아닌 거의 드론의 77%를 전 세계 시장입니다. 누가 갖고 있냐? DJI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77%를 점하고 있고요. 민용 드론 쪽의 시장의 세계 10대 업체 중에 5개는 중국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다 선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산업용 로봇입니다. 많이 생산하고 판매한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 트렌드가 다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전 세계를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보다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올해 몇 개월 전에 나온 거죠. 중국의 화공그룹이 농약이 첨단 부분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못 만들 정도로 농약이 우리는 흔하게 접했는데 사실은 좋은 농약이나 고기술 농약은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농약과 씨앗 분야의 넘버원에 해당될 정도로 신젠타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그것을 400억 달러의 중국 화공그룹이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발표는 했고요. 절차를 진행 중인데 M&A를 400억 달러, 40억 달러도 아니고 4억 달러도 아닌 400억 달러를 하는 것을 중국 기업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국은 이런 거거든요. 야, 내가 넘버원이 되겠다. 그런데 안 되면 기술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사겠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기술을 샀는데 기술을 사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기업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흔한 이야기에 이제 중국이 소득의 불균등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하도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소득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중고가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범용 제품은 안 팔려요. 근데 소득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고가 제품이 잘 팔리는 겁니다. 세계 사치품의 45%를 누가 소비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소득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초에 2월 달에 뭔 조치를 취했냐, 하도 해외에서 물건을 많이 사갖고 들어오니까 입국 면세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4개가 있다는 걸 19개를 신설했어요. 16개 도시에. 우리나라는 입국 면세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은 왜? 해외에서 사오지 말고 중국에서 사라. 그래야 좀 중국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것을 입국 면세점을 만들었는데 또 머리를 한 단계 더 굴렸어요. 입국 면세점을 동시에 19개를 만들고 또 하나는 원래 중국인의 외국에서 들어올 때의 면세 한도가 5천 위안입니다. 근데 입국 면세점을 이용하면 8천 위안까지 늘려줍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술인데 정부가 테크닉을 발휘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네 경제에 어떤 소비 좀 들어와서 하라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자 그런 면에서는 또 참 공무원들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인력이 부족한 국가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요즘에 뭐냐면 인력 구하는 겁니다. 인력. 제가 최저임금을 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최저임금이 한 60% 정도까지 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산성까지 감안하면 뭐 차이가 없다고 중국말로 차부뚜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면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임금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성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국과 중국의 근로자의 임금당 어떤 아웃풋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는 바로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생산 자동화도 좀 하고 우리 그 다음 단계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공장에 FA라고 해가지고 그 공장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가는 건데 이제 중국은 바로 인력에서 로봇으로 갑니다. 제가 기아자동차 공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기 어디 가면 있냐면 이엔청이라고 염성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중국에서도 지금은 그 부분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로봇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재밌는 것은 중국인들을 왜 인력 구하기가 힘드냐는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인들은요. 이 하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임금이 팍팍 뛰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하나 올라가면 부장에서 차장 되거나 차장에서 부장 되거나 과장에서 차장이 되면 임금이 한 30-40% 많게는 2배까지 뜁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중국에는. 그 대신 이제 잘한 애들이 걸러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의 평균 한 개 기업당 재직 기간이 32개월밖에 안 됩니다. 32, 34개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려움은 어디에 있느냐?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회사가 스카우트 해가는 거고요. 또 다른 회사를 또 옮겨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은 우리 회사에 맞는 인력을 다 잘 확보해서 데리고 있는다. 너무 힘든 시대가 지금이 중국의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는 한 60개월 정도가 평균 재직기간 56개월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게 중국이고요. 중국의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있는다. 기대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는 이제 붙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니까 인력난에 어떤 임금의 그런 상승 속도에 두 가지의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우리 기업들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 트럼프가 들어섰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최대 하두는 2016년 올해 12월 11일입니다. 뭐냐면 중국을 과연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계속 지금 반덤핑을 미국으로부터 막고 있고 EU로부터 반덤핑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철강, 화공 이런 쪽 화학 이쪽에서 많이 그런 조치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덤핑, 덤핑 마진율이 얼마예요? 세 자릿수거든요. 막 400%까지도 가기도 하고 500%짜리도 나왔죠. 얼마 전에. 여기서도 사례를 들어줬지만 100%짜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짜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수출을 중단하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반덤핑 관세를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100원만큼 부과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못 파는 거죠, 뭐.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MES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가에 대해서 어느 나라 걸 적용하냐면 중국 걸 보지 않고 제3국 걸 가지고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가 제3국계 훨씬 높겠죠. 아무래도 대부분 어디 걸 갖고 하냐면 브라질 거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가가 정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거 갖고 하면 중국계 원가가 올라가고 대신 수출 가격은 그대로 있으니까 마진율 차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덤핑하는 것이. 덤핑이라는 게 국내 가격 대비 해외 가격이 싼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가격을 좀 어려운 이야기를 빨리빨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진율이 크니까 근데 그게 이제 WTO에 중국이 2001년도에 가입하면서 언제까지 시장경제 지위를 그러니까 비시장경제 지위를 2016년 12월 11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익스파이어 한다고 돼, 그러니까 만료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미국과 EU의 입장이고 중국은 만료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시장경제 국가가 되고 그래서 자기네 걸로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 뭐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 반덤핑이 난무할 거고요. 중국이 반덤핑을 미국에서 당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또 고르죠.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또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철강, 화학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강, 화학 쪽이 워낙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수출할 때도 원가를 잘 감안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말 내년은 지금 하여튼 이 보호무역주의, 반덤핑의 계절이라고 볼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지금 특수한 그런 입장에 뭐 말로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만한 그런 이슈 때문에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반덤핑이 왜 오냐? 중국의 큰 기업들은 다 이 가동률이 지금 60%밖에 안 된다. 60%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없는 가동률이거든요. 그건 뭔 말입니까? 캐파는 많은데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팔리면 또 한국으로도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한국은 또 우리는 또 내수도 안 좋은데 수입품이 싸게 들어오면 우리 업체 제품이 잘 안 팔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내년 전망을 하기 전에 이제 올해는 어떠냐? 중국은 뭐 당연하죠. 중국이 목표 달성을 안 하는 나라는 아니죠. 당이 지시하면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6.5의 목표가 6.5에서 7.0 처음으로 이렇게 구간 목표치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가 이런 뭐 6.7 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1분기도 6.7, 2분기도 6.7, 3분기도 6.7이었으니까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통계는 또 통계니까 믿어야죠. 뭐 그걸 안 믿으면 그거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죠. 그렇다고 뭐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뭐 신뢰할 부분의 근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 조정이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트렌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근데 일자리가 올해 목표가 1000만 개인데 중국의 1년간 대학생 졸업인은 한 760만 명입니다. 760만 명에다가 도시로 오는 노동자 합치면 한 그게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일자리를 갖느냐, 사회가 안정되느냐의 관건입니다. 거기서 중국의 목표가 왜 1000만 명이 어디서 나왔냐, 그 목표를 가지고 일자리를 1000만 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7% 정도, 6% 정도, 지금은 6%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왜였습니까? 바오빠라고 해가지고 8%를 지켜라가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6%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요즘에는 투자보다는 소비 쪽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경제 소득의 뭐 C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M C 투자 소비 그다음에 이 무역에 대한 그래서 국민소득 규정을 이렇게 계산할 때 지금은 소비에 의한 고정자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요. 소비는 그나마 10%대, 통신기기라든가 자동차는 그래도 10% 이상의 판매율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버팀목이고 이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왜 1000만 개가 계속 일자리가 나오냐?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조업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업에서는 그나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12.6%이던 2010년도의 성장률이 6.0으로 거의 반토막이 더 났죠. 떨어졌지만 서비스는 그래도 9.7에서 7.6으로 갔으니까 8%까지 가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고요. 점점 더 이제 8%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내년, 내후년 되면 5%대, 내년 5%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비즈니스는 반토막의 증가율을 감소할 수 맞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7% 했다, 6% 했다고 해서 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산업별로 볼 때에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비즈니스에 23,000개 600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조업이거든요. 거기서의 실감적인 데이터는 5% 이하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갖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1% 성장할 때 제조업 1%보다 훨씬 일자리를 많이 양산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연간 기준으로요. 우리 무역통계, 무역협회에서 중국 무역 통계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없어요. 2년 연속 마이너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무역 통계국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한 적은 없어요. 연간으로. 2009년도에 마이너스 했거든요. 금융위기 때. 근데 또 중국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옛날에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 즉 GDP분의 수출 플러스 수입이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국이지만 어떤 국가예요? 경제적으로 대국이지만 대외 의존형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40%로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수출이나 수입 시장이 좀 안 살아도 내수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그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같은 또 온라인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위안화 환율인데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가 그러니까 올해 5% 위안화가 절하됐습니다.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기관들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쫑진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쇠금자를 쓰는 중국의 가장 큰 신뢰성이 상당히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IB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회사의 직원들의 연봉이 한 1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요. 그것처럼 유명하고 좀 인재풀이 좋은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내년에 6.98, 6.99 해서 7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렌드의 것들이 더 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인정을 안 하는 거 이제 그쪽이야 뭐 자기네 말하는 거야 자유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환율에 대한 게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그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워낙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많은데 물론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데다가 뭐 미국의 채권국이 저기 뭐 중국인데요. 뭐 미국 채권을 다 갖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요. 중국이 하고 미국하고 봤을 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되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은 외부보다 내치 우선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 걸로 가겠다고 한다면 중국하고는 조금 외교적이나 군사적으로 대립을 덜 할 걸로 봅니다. 오늘 중국에 나온 뉴스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은 활개칠 수 있다.
아니면 자기네 그리고 또 미국이 아시아 중심주의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화되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더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클린턴이 됐을 때보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사회과학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어떤 싱크탱크인데요. 사회과학원은 내년 전망을 6.5로 보고 있는데 6.5를 보는 것은 1분기, 2분기는 6.5, 6.5, 3분기, 4분기는 6.4, 6.4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쫑진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얼마를 보고 있냐면 내년을 6.6으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을 6.5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시그널은 그거죠. 다운된다는 거죠. 둔화된다는 거죠. 증가율이.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여기 IMF하고 ADB 거를 써놓긴 했지만 6.0까지 보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 전망률로. 6을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수출이 회복돼야 우리 수출이 회복됩니다. 일종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 수출이 정확히 작년에 보면 49.7%가 중국에 대한 수출 중에 49.7%가 뭐냐면 가공무역입니다. 가공무역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다음에 중국 소비자가 쓰지 않고 미국, EU, 일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수출은, 원자재의 우리 수출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구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중국이 수출이 잘 되어야 우리 원자재 중국이, 왜냐하면 우리가 한 23,000개의 중국의 우리 투자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소위 말하는 투자 유발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가져가야 만든 다음에 제3국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제3국으로 보내는 자체는 중국의 수출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수출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 법인이 잘 된다, 중국 기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수출의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우리 수출 비중이 한 25%, 26%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내년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점치기 힘듭니다. 중국에서는요. 애지간해갖고 수출입 전망을 이제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해관에서 내놓고 있는 수출 선도 지수라고 하는 잘 우리가 알기 힘든 지수를 하나 발표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6월 이후에 이 선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도 지수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발표를 안 하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트렌드상 회복 조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은 현상 유지 즉 이 증가는 안 하겠지 크게 증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수준은 유지 계속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선행지수 저기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중국의 수출의 수치를 예상한다고 중국 해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대응은 뭐냐? 그래도 중국이요 제조업 강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여기 코엑스에서 한중 FTA 체결하기 전에 연구할 때도 그렇고 연구할 때도 참여했지만 공청회 할 때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책상도 날아다니고 의자도 날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다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사실은 FTA 옛날에 제 통상 문제를 담당할 때 한미 FTA를 제일 많이 반대했는데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한미 FTA가 지금 현재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는 EU 때문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제일 막 힐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탈자도 많다 하여튼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EU FTA는 또 그나마 평년작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대하고 그다음에 후원을 그래도 받았던 게 한중 FTA인데 지금 이제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은 또 뭐랄까요? 생각만큼 이렇게 막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양어율표를 PDF로 다운받으면 이런 게 나오는데 HS 코드 85166030이 뭐냐면 밥솥입니다. 왜 밥솥이란 걸 하나 제가 중국의 관세율이 양어율표죠. 우리가 수출하는 거니까 했냐면 중국인들이 요즘에 가면서 많이 가져가는 중국 단어로 푸푸라고 하는
우리 밥솥이 아주 뭐랄까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거는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죠. 앞에 숫자는 뭡니까? 15, 12대 있죠? 85, 16, 60, 30, 15, 12대 있는 저거는 알으시면 한중 FTA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양어율표 저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1년 차는 뭐라는 겁니까? 예. 예. 10%? 예. 예. 창의적이십니다. 예. 저는 원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셨으면 상당히 창의적이십니다. 앞에 15는 뭐냐면 지금 현재 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FTA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관세율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10년에 걸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1.5씩 없어진다는 거고요. 발효와 동시에 한 번 없어지기 때문에 작년 12월 20일 날 한 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 1월 1일이면 세 번째 없어집니다. 자, 퀴즈입니다. 내년 1월 1일 날 밥솥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FTA를 적용 안 했을 때에는 15%입니다. 역시 관세. 그 다음에 하면 몇 프로다? 10.5%입니다. 예. 이해 가시죠? 예. 거의 12월이 다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마.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자, 또 하나는요, 한중 FTA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FTA는 특혜 관세이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사람만 혜택을 준다는 거 아시죠? 예, 신청해야만 주는 겁니다. 중국 해관 직원이, 한국의 관세청 직원이 마음씨가 좋아갖고 왜 너 신청 안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돈 걷어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 힌트만 드리면, 제가 저걸로만 해도 한 몇 시간을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뭡니까? 만약 CO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게 원산 증명서인데 없을 경우 1년 후에 1년까지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할 때 나중에 내겠다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고 나서 1년 안에 가면 안 되고요. 신청할 때 사후에 받겠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 우리가 B2C가 무역에 많이 도움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B2C는 중국 기업이 점하고 있는 시장이지 외국 기업이 해외 직구라고 해야 역직구라고 해야 공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저는 권하고 싶냐? 사실은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의 70%, 72%는 뭐가 차지하고 있다? B2B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 철강도 수천만 톤이 온라인 비즈니스로 거래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중국이 오프라인의 마케팅망이 없이 바로 어디로 간 나라다? 온라인으로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12,000개 정도의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11,000개, 12,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 23,000개의 법인이 있잖아요. 그 법인들이 유통 쪽의 업무를 추가해서 저걸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수출이요, 소비재 늘려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뭘 늘려야 됩니까? 원부자재 수출이 우리 대중 수출의 75, 80%거든요. 소비재가 기껏해야 좀 5% 정도, 그 정도밖에, 5%, 10% 넘어가, 5%, 10%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중국 수출을 늘리는 방법은 원부자재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유통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우리 원부자재, 소위 말하는 부품 소재 같은 것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한번 신제품들인데요. 첫 번째 거는 아동용 스톱워치라는 건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건데요. 일부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아동을 잊어버리면 절대 못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조금 했지만 우리는 그나마 좀 잘 시스템이 돼 있지만 그거 못 찾는단 말이에요. 수치가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실종 아동 그런 것들이. 근데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서 찾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가방도 1,000만 원대 가방이 중국에서 일본산 가방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 가방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뭡니까? GPS 기능이 있어서 애가 어디 갔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가방 같은 것을 지진 대비용으로 이렇게 보호용으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물에 빠져도 가방만 메고 있으면 뜨개 부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제품을 해서 쭉 하는 건데요. 앞에는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춰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세운상가 시절에 개인별로 맞춰주는 그게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히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인데 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으면 그 중국에는 와이파이가 힘든데 와이파이 기능까지 있어서 차량 안에서 딱 설치하면 저게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기능까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VR 기기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그 컬러풀한 화려한 색상의 속옷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중국에서 통관해서 걸리는 게 뭐 비일비재한데 소각 처리되는 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김입니다, 김. 중국에는 김에 대한 통관 기준이 있어요. 세균에 대한 게 우리는 없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기준을 알아야죠. 오미자는 우리 입장에서 오미자 음료를 낼 수 있지만 오미자가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CFDA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준으로 만든 제품을 중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기가 있으니까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를 통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보는 것은 문제고요. 자, 중국 기업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고 중국 기업들이 돈 주고 사는 이게 단위가 억 달러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억 달러 정도니까 중국의 자본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케팅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요. 이제는 세 번째 자가 쯔자오라고 하는 이제 중국 단어인데 중국에서 제조한 게 우리 기업들의 그동안의 우리 마케팅 전략이고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혜 지자 발음도 똑같습니다. 저희 지자가 쯔인데 그 발음 자체처럼 어떤 FTA를 활용하거나 중국의 자본을 확연하거나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지혜를 합치는 거지 않으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잘 만드는 정도로서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게 오늘 당장이기도 하지만 내일을 생각할 때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저는 아까 식품 같은 것도 그래요. 식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그러면 중국에서 사용 금지 내지는 중국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죠. 빼지 않더라도 포장지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통관만이라도 하려면.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하냐? 말로 설명해야죠. 왜냐하면 인증받지 않고 그런 성분이 들어가면 통관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R&D for China라는 이야기를 저는 업체 만나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뭐부터 알아? 중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잘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 물건을 중국에서 통관할 때라든가 팔릴 때 금지 성분이나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만들기 전 단계, 연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안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팔릴 물건을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처음부터 디자인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십니까? 이랜드가 중국에서 옷을 잘 팔지만 처음에는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체형이 중국이나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업어주는 문화에서 이 골반이 중국은 업어주는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모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파는 우리는 설사 한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디자인은 어디서 합니까? 다 100%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특정 사례를 들기보다는요.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트렌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개별화되고 어떤 독창화되는 정도가 있는데 그게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우리보다 그 스펙이 훨씬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꼭 말씀드린 것은 절대 그래서 큰 시장이라고 보고 크게 공략하지 말아라. 저는 북경시 가면 북경시 하나를 공략하라고 말하지 않고 북경시 구 하나를 공략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북경시 구 하나가 200만입니다. 200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공략해서 그걸 스토리를 확산시켜나가는 전략이 중국에 지금 맞는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저는 핀이라고 이야기해요. 핀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큰 시장이지만 좁게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내년도 경제 전망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가 있는 유일한 거는 반도체밖에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 내지 3년이라고 보고요. 반도체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오겠다면서 지금 업체들을 많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우리가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걸 걔네들이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는 수백 명, 예를 들면 LCD 같은 회사 가보면 중국 회사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우리 직원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도 지금 항공기 조종사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 아시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신자들이 한 명씩 매어 오면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상당수가 조종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수가 우리 엔지니어들입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 격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그래서 중국하고의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드 차이나가 필요한 거죠. 중국 자본도 우리는요 중국 자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자본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쇄국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자본에 대해서 막 부동산 투자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로 막아야 돼요? 자본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막아야죠.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고 비즈니스용으로 들어온 자금은 우리가 활용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자본을 통해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디딤돌을 삼아야 되는 거지 중국의 자본이 어떻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